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이 대한입니다. 엄청나게 추운 날이라고 이제 절기상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큰 추위가 온다는 대한인데, 자, 시장도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뭐 대한이 지나고 나면 이제 점점 추위는 꺾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은 그래도 나아지는 그런 날씨가 오지 않을까. 뭐 파주는 지금 엄청나게 춥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증시에 또 살짝 적용을 좀 해본다라면 증시도 굉장히 추운 기간을 지나가고 있다. 또 절기상으로 지금 굉장히 나쁜 그런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아주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그런 느낌이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과연 언제쯤부터 좋아질 것인지, 또 이런 장세는 계속될 것인지, 또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해야 되겠죠. 자, 미국 증시만 살펴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암울합니다. 왜냐면, 다우지수도 하락했고요, 나스닥도 하락했습니다. 장 시작 초반에서는 지금 상승 출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장 마감에 뚝 떨어지면서 끝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인식되기가 마련이죠. 자, 유럽 증시는 좀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고요. 미국 시장도 출발할 때 일단 플러스 출발하게 되면서 괜찮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업 실적, 은행주들의 실적이 또 좋게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받침을 좀 해줬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있었던 악재들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장 마감 시점에서는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으로 갔습니다. 재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하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악재들이 더 등치를 키우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나스닥이 지금 올해 들어서만 지난해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하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정장이 들어갔다. 보통 이제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 조정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지금 지난 7월인가요? 그때 고점을 찍은 그 상황 대비해서 지금 한 15% 정도 주가가 떨어진 상태라서 조정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증시의 낙폭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장에 진입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죠. 이 정도에서 조정장이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있다가 바로 반등 나가면서 주가가 또 신고가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입했다 아니다 이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대신에 다우지수나 나스닥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인데, 차트상으로 봐서는 일단 지지라인 때는 아직은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이 14,000포인트 정도가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우지수는 35,000, 34,000 그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 다우지수는 그래도 좀 많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많이 내려와서 35,000포인트,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약간 변수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하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미국 시장 자체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구간은 뭐냐, 재료가 뭐냐, 그리고 이 재료에 대한 그런 반응,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재료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듯이 국채 금리,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그 다음에 유가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장중에 1.9%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1.9라니요? 라는 생각이 좀 빡 들 수 있는 정도인데,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올라간다라는 인식이 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연준의 공격적인 기축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채권금리 상승이 시장을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빠르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쫄린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1.9를 찍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다시 떨어지면서 1.8%대로 마무리가 좀 됐죠. 1.8%대도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안심할 만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거기에 이제 주목이 되는 부분이라, 지금 국채 금리가 단기간에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올해 4차례의 금리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죠. 4차례 금리 인상한다, 그래서 국채 금리 이렇게 올랐다라는 부분인데, FOMC에서 4차례 금리 인상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겼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그냥 되는 거고요. 만약에 3차례로 한다 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국채금리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FOMC에 대한 결과를 좀 주목해보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믿져야 본 점 더 이상 나빠질 거 없다.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또 가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도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국채금리가 다시 1.9%대, 1.8%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계속적인 부담이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 초반에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린 중요한 이유는 주요 기업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다. 모건 스탠리가 지금 4분기 이익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기업들, P&G 같은 기업, 프록터 앤 갬블이라는 이 기업이 시장 전망치, 즉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분기 실적을 공개한 S&P 500 기업 중 44곳, 즉 44곳 중에서 73%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면 기업 실적 나쁘지 않거든요. 그냥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만 놓고 본다면 증시가 내려가야 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외적인 악재들이 많이 있죠. 금리가 갑자기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또 금리가 올라가는 걸 예상을 했지만 국채금리가 또 생각보다 너무 단기간에 빠르게 뛰어오른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계속적으로 부담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부담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그 여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주식 같은 경우는 뭐 기업의 가치, 기업의 주가는 이런 실적이라든지 경제 성장에 무조건 비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 전망이 좋아진다라면 주가가 내려가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맞겠죠. 네. 자, 국제 유가가 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거 뭐 유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을 둘째치고 악재성 재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감, 우크라이나 쪽에 대사관을 비우기 시작했다, 그런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죠. 그래서 이 침공 우려감이 있는 거기다가 터키 남동부 송유관 폭발 사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그 아랍에미리트였던가요? 뭐 그쪽은 또 이제 전쟁 비슷하게 뭐 테러가 좀 일어났다, 뭐 그래서 또 막 피곤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 원유 생산에 계속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또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원유가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다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다면 뭐 아무래도 원자재를 사용해 가지고 대응하는 쪽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에서 본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영향을 또 계속 미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이 되겠죠. 이게 수요가 증가해서 경기가 좋아져서 유가가 활발한 소비를 통한 상승을 만들어지게 된다는 건 괜찮지만 요거는 지금 악재를 통한 공급 부족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다. 또 자칫 잘못하면은 공급이 부족하게 돼서 잘 돌아가려고 했었던 그런 시장 경제에 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는 거죠. 지금은 악재가 조금 더 많이 잡히는 형태인데 그 과정 속에서도 기업의 본질들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체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뭐 대내외적으로 계속 악재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가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인, 그래서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니? 거기에 대해서는 예스라는 대답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지선만 좀 잘 지켜주거나 투자자의 심리가 조금 안정되거나 이런 악재성 재료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라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FOMC를 지나가면서 시장에 완전히 반영이 끝나야지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저점권에 진입을 했다. 뭐 저점이라고 보기에는 뭐 지지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지지선 근처에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있겠습니다만 악재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너 쉽게 못 놔줘, 못 올라가, 이런 식의 느낌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국내 증시도 비슷합니다. 뭐 일단은 시총 상위 종목들 때리기에는 이것만큼 좋은 재료가 없죠. 그래서 시장 불안하니까 안 되겠어요. 지금 수익 난 거 조금 차익 실현해야죠 라고 하면서 시총 상위 종목도 막 때리고 들어가는 상태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주가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수에 대한 바닥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냥 의미 없는 하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뭐 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주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국내 시장에도 나와 있는 악재들이 계속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것은 수급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 여부,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지지선의 확보 여부입니다. 지금 뭐 지지선이 깨진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질 만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지선이 지켜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지켜주고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들 매수를 조금 아껴두는 거, 그거 필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 그룹주들 올해만 시총 26조 증발했다. 이 국내 주식이 하락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카카오예요. 카카오, 네이버, 그 다음에 게임주 이런 것들 지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다 이런 건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납득할 할 만한 그런 이유들이 좀 있기도 하죠.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열받아하는 그런 상황들, 스톡옵션 먹튀 논란. 사실 이게 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먹튀라고까지 표현하기 좀 그렇고 요즘 같은 장에서 이제 먹고 튀었다? 글쎄 뭐 이거는 그냥 뭐 늘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시기가 좋지 않았다라는 판단이죠. 뭐 그다지 좋지 않은 상태, 시장이 나쁜 상태에서 이런 뭐랄까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했다라는 것도 특히 경영진들이 그런 걸 했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좋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이거는 상황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도 경영진들의 이런 대량 매도 같은 경우들은 너 니네들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 맞아?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팔아도 되는 건 맞아? 니네 기업에 신뢰가 있는 건 맞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되는 거고, 또 이게 여론적으로 또 이게 형성이 되면서 부담감을 좀 키워놓은 그런 상태가 좀 된 거죠.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본다라면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계속적으로 이제 터지게 되죠. 이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요, 일단은 그동안 숨죽여 썼던 물량들이 막 튀어나오거든요. 나 언제 팔아? 나 이제 팔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 자, 보호예수 물량은요, 이제 상장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물량이란 말이에요. 뭐 공모주에서 받았던 것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은 물량들이 이제 나 언제까지는 안 팔을래요 라고 얘기해서 주식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보호 예수가 이제 풀려요. 즉 이제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 그 기간이 끝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주가가 또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어쨌건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에서 카카오 이름 붙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주가가 하락이 돼서 전체 시가총액이 82조 원으로 잡혔네요. 그래서 연초에 108조 원에 비교하면 약 26조 정도가 증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카카오 9조 정도 줄었고요. 카카오뱅크가 8조 원대,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6조 원, 카카오게임즈가 1조 7천억 정도가 감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보호예수 물량 조금 얘기를 더 해드리면요. 이제 2월 달에 기관 투자자들의 보호예수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주가에는 악재가 됩니다. 그래서 팔아먹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던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제, 왜냐면 이제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나 상장하면서 대체적으로 다들 올려놨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요 내용에서 본다라면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거겠죠. 자, 2월 3일에 얼마 안 남았어요. 카카오페이 보유 주식 중에서 222만 주에 대한 의무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됩니다. 야, 222만 주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물량이 시장에 나온다.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물량 부담 계속 커지겠죠. 주가가 또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은 그냥 그대로 매도로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개인들이 받아줄 것인가? 뭐 물론 개인들이 받겠지만 이런 그 물량을 물타기로 받기는 상당히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부담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2월 6일에는 카카오뱅크의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옵니다. 물량은 1326만 주요. 와, 이건 더 많네요. 야, 이렇게 되면은 좀 심각한 상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 관련주들은요, 일단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내용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카카오,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요 세 개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이미 위쪽에서부터 많이 내려와가지고요,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비빌만한 언덕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정부 규제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자회사들의 좀 부담감들, 또 실질적으로 이제 물량의 그 직격탄을 받는 이런 페이나 뱅크 같은 기업들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물량적인
비중적인 어떤 조절 이런 것도 계속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뭐 이제 와서 이제 그러면서 그동안 못 팔았는데 어떡할까요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참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네 글쎄요 지금에도 근데 비중을 좀 줄여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당분간은 더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몇 주를 받겠습니까? 청약 열풍이에요.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 기록을 전부 다 깨고 들어갔죠. 지금 보니까 청약자 수가 442만 명.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주주를 442만 명을 일단 받은 거야. 그 다음에 청약 증가금은 114조 원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의 공모에서 이제 1경 5천조가 들어왔었다는 뭐 전부 다 기록이죠. 어마어마한 기록. 그 다음에 상장하면서 70조 네 어마어마한 기록이 일단 세워졌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겠는가 이 부분들인데 지금 이게 비즈니스 와치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기사에서 아주 그냥 계산을 잘 해놨어요. 제가 계산에 굉장히 쥐약인 거 아시죠? 근데 계산을 다 해놔서 여러분들 또 계산적인 부분이 좀 약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정말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요 기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일단 균등 배정이 있고 비례 배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의 물량이 절반씩 딱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한 주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전체적인 성적표를 보니까 청약자 수들이 증권사별로 다르게 몰리잖아요. 그래서 KB증권 같은 경우는 균등 배정이 251만 주 정도인데 청약자 수가 213만 명 정도가 몰렸답니다. 그래서 균등 배정 주식을 나눠서 해보니까 1.18주 그러니까 KB증권에 청약을 하신 분들은 균등 배정을 한 주를 일단은 받게 됐습니다. 네. 근데 쭉 보니까 KB, 대신, 신한, 그 다음에 신영, 하나, 하이투자증권 전부 다 한 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받아요. 그 다음에 그 추첨 비슷하게 뽑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운이 좋으면 한 주를 더 받거나 아니면은 한 주만 받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1.75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주를 일단 받고 그 다음에 100명 중에 75명꼴로 한 주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재수가 좋으면 2주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근데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청약자 수가 엄청나게 많이 몰렸어요. 11만 주밖에 배정이 안 됐는데 42만 명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균등 배정 주식 수가 0.27주라서 한 주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100명이 몰려도 네 27명만 받는다. 그러니까 73명은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주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증권사들은 그냥 다 균등 주식 일단 청약만 했으면 일단 한 주 정도는 일단 받고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례 배정을 한번 봐야 되겠죠. 비례 배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총 주식 수에서 이제 경쟁률 이걸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비례 배정으로 나온 이제 주식 수에서 이제 경쟁률을 따지고 들어가면 지금 현재 그 청약 신청 주식에 대한 경쟁률이 KB증권이 134%, 134대 1, 네, 134대 1. 그 다음에 대신이 130대 1, 대충 130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주를 받거나 재수가 없으면 한 주를 못 받거나 이런 상태가 되는 건데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422대 1이에요. 422대 1.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 같은 느낌. 미래 쪽에 청약하신 분들은 주식을 재수를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134대 1, 이제 KB증권의 얘기가 134대 1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청약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네, 한 주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되는 거죠. 일단 균등 배정을 하나는 받지만 비례 배정에서는 못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운이 좋다면 2주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계산을 좀 잘 해준 게 뭐냐면 KB증권에서 500주 정도를 만약에 청약했다. 그래서 약 7,500만 원을 청약했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 500주를 내가 청약을 했으면 요거를 이제 경쟁률로 나눈대요.
그래서 500주를 청약했을 때 이제 만약 KB증권의 경쟁률이 134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500주를 134로 나누면 약 3.72주가 된답니다. 그래서 3.72주 정도를 받게 된다. 그러면 이 KB증권에 500주를 청약하게 되면 증거금은 7,500만 원인데 7,500만 원을 내게 되면 일단은 3.72주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균등 배정 하나 있잖아요. 균등 배정 하나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총 4주를 받게 되는 거죠. 7,500만 원을 집어넣게 되면 일단 4주는 확정. 그 다음에 뒤에 0.72가 남죠. 그러니까 요 0.72를 어떻게 하느냐. 100명 중에 72명꼴로 한 주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5주를 받게 되는 거고요. 네. 아니면은 그냥 4주 정도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가 되면은 일단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7,500만 원을 해가지고 5주면은 30만 원짜리 주식이니까 3, 5, 15, 150만 원이네요. 150만 원. 7,500만 원을 투자해서 150만 원이면 수익률이 얼마가 되는 걸까요? 만약에 이게 150만 원짜리가 4주를 받았다. 150만 원짜리가 여기서부터 계산이 어려워지는군요. 150만 원을 일단 주식으로 받았어. 그게 이제 만약에 따가 되면은 150을 버는 거죠. 그러면 상한가를 가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39 90만 원. 한 200만 원 정도 버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200만 원 번다 칩시다. 그죠? 네. 7,5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200만 원을 벌 수 있다.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정도라면은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이거는 운이 좋았을 때 이야기고요. 네. 그다음에 미래에셋에 청약을 하셨다라면 한 주도 받지 못하는 상황, 뭐 1억을 넣어도 한 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정도 집어넣었는데 비례에도 떨어지고 균등에서도 떨어진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한 주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미래에셋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3주? 네, 3주 정도씩은 기본적으로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만 원어치 정도씩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좀 되네요. 그래서 그 내용들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라면은 뭐 네, 괜찮을 것 같죠. 물론 이제 청약의 어떤 단위가 좀 다르죠. 그래서 청약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청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르죠. 지금 뭐 KB, 신영, 하나 뭐 증권 이런 증권사들은 150주 단위거든요. 150주 단위로 이제 최소 청약 단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150주 단위로 일단 청약을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150주면은 나누기 130, 140 그렇게 되면은 한 주 정도 일단 받겠네요. 그러니까 균등 하나, 그 다음에 비례 하나 이렇게 해서 한 뭐 2주, 적으면 2주, 많으면 3주, 더 많으면 4주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돈을 얼마만큼 많이 집어넣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돈이 많이 집어넣게 되면 많이 집어넣게 된 대로, 네, 충분히 또, 네, 그런 부분들에서 리스크는 좀 생기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추가, 이런 청약 증거금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21일 날 환불이 되니까요, 수수료를 조금 띄고 환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상장하고 나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주식수를 많이 받네요. 그렇다면 네, 사람들이 또 팔아먹고자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따상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30, 따만 나와도 일단은 많이 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돈 100만 원 정도씩은 조금 벌어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계산했으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을 것 같은데 정말 좋은 기사, 네, 이 기사 쓴 분은 아마 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비즈니스워치에서 나온 이 기사를 통해서 LG에너지솔루션 몇 주로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상장하는 날은 이제 다음 주 27일인데 그때 이제 상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되면 다시 이야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투자 꼭 이어나셔가시기 바라고요. 고맙습니다.